즉 재배자가 주인네가 너 여기서 멈춰! 라고 하면 그게 높인 겁니다. 그런데 조시성 호두나무는 그냥 잘못하면은 완전히 똥째로 문제죠. 얘는 거꾸로 촉진재배를 해가지고 너 빨리 커! 이만큼 커! 라고 시켜야 하는 거예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인터넷상에 그렇게 얘기해요. 야, 호두나무에 거름을 줘야 해! 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소리야, 호두나무 거름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말 좀 안 돼요. 거름 주지 말아야 할 나무가 있고 거름 줘야 할 나무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만실성 호두나무, 영양생장에 치우치는 나무들은 억제재배, 거름을 쫙쫙 빼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늙어야 돼요. 그래야 생식생장으로 전환됩니다. 이런 억제재배를 해야 하는 것이고, 조실성 호두나무처럼 아예 처음부터 새끼 낳으면서 생식생장이 되면서 나오는 애들은 촉진재배를 해야 합니다. 거름 많이 넣어야 돼요. 가장 촉진재배, 여러분이 가장 친숙한 나무가 있죠. 고추. 여러분 고추는 나무예요. 그죠? 고추 농사 짓는데 여러분들 거름 많이 넣습니까? 적게 넣습니까? 거름 안 넣으면은 농사가 안 되죠? 걔가 바로 당년도에 씨앗에서 갈아해가지고 바로 열매 맺는 생식생장이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간은 어떤 품종을 개발을 할 때 있죠. 자꾸 인간한테 유리한 쪽, 빨리, 많이, 크게, 상승성 좋게 이쪽으로 개발할 거 아닙니까? 점점 더 빨라질 것이고 점점 더 그쪽으로 쫓아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게 육종 기술이고요. 그래서 지금 호두나무 이런 품종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호두 재배 역사가 몇 년인지 아세요? 문헌상에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게 약 4,000년, 3,000년 넘고 4,000년 가까이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미국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미국의 호두 재배 역사는 몇 년입니까? 50년이에요, 50년. 1970년도에 들어가서 심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몇 주는 일찌감치 갔죠. 하나, 규모화, 이게 상업화된 것은 불과 50년입니다. 자, 만식성과 조실성의 차이점, 영양생장 강하고 약하다, 이거 쭉 가요. 느림과 빠름, 이런 거 쭉 가요. 쭉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유튜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죠. 촉진재배, 억제재배. 이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나무가 얘는 화분위에 올라옵니다. 억제재배, 촉진재배의 차이예요. 조시성 호두나무는 무조건 촉진재배해요. 말씀 호두나무는 억제재배해요. 바오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무 심어서 옆에서 고추 농사 짓잖아요. 이게 간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한테 물어볼 때 있죠. 참 제일 힘들게 여쭈시고 제일 끈질게 물어보는 게 뭐냐? 저 1000평인데요. 몇 층 들어가요? 그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메인이에요. 왜? 여러분 마음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나 그냥 집 하나 짓고 노후 보내면서 호두나무 그냥 쉽게 저놓고 그래도 텃밭은 조금 있어야 하잖아? 하고서 줄 사이에 나 여기는 배추 심었고 여기는 깨 심고 여기는 상추 심을래 라고 하면 좀 더 폭이 넓어져야죠. 열간이. 그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나 전업적으로 난 농사할 거야. 근데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아예 폭을 넓혀가지고 나 여기에다가 호두 주재배 여기는 홍 일로 갈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 논이나 밭에다가 호두와 콩을 같이 심으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아세요? 지원금이 매년 더 나오잖아요. 밭작물 전환 보조금 계속 나오죠. 콩밭에 호두나무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콩 심어줬다는.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느 분은 나 우물가시에 나 그늘도 좀 쓰면서 들마루 갖다 놓고 열매도 많이 봤으면 좋겠어. 조시성 호두나무 키울 수 없을까요? 키울 수 있습니다. 아예 젓갈을 막 해줘버려. 열매를 막 따버려요. 그러면 그 양분이 어디로 가요? 열매를 안 가죠. 그럼 키가 막 커요. 그럼 사람 키보다 더 위에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분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늘 나왔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해보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목재와 열매를 같이 만들고 싶어요. 제가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흑호두나무에다가 흑호두나무를 심어가지고 쭉 키웁니다. 2m 이상, 2m 50까지 키운 다음에 거기다 조시성 이런 품종도 있죠. 딱 붙여요.
목재와 과실, 겸용제로 해보고 싶어요. 그도 이런 목재 참 좋잖아요. 나중에 그럼 100년 후에 나무 팔아먹고 100년 동안은 열매도 팔아먹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중국 애들이 벌써 했어요. 실질적으로 호두나무에다가 북호두나무에다가 주시도 호두나무를 접시고 다른 품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은 참고해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쭉 다른 거 이게 가로수로 하기도 하고 전문 과원으로서 호두나무만 심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농장을 개발하면서 이 계단식 농장 있죠. 특히 안동에 무슨 농장 뭐 자랑 지지게 하잖아요. 웃기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여러분 중국 사진들 나오면서 있죠. 중국 사진들 나오면서 계단식을 막 쳐놨잖아요. 왜 계단식 진짜 아세요? 기계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는 강수량이요. 산동성 여기가 바로 위두댐도 가서도 이구것이 1270mm면 거기는 400m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깡마 사진이라고 했죠. 만약 그대로 놓으면은 수분이 없어서 사막입니다. 사막.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생활운동하고 할 때 있죠. 곡식 많이 수확하려고 이게 그러다가 뭘로 했어요? 계단식 놓으셨죠. 보습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보습을 위해서. 물을 담기 위해서. 그런 중국의 원인이 뭐냐? 왜 계단식으로 했느냐? 원인을 모르고 그냥 저렇게 하는 건가 해. 그냥 따라오고 가시면은 어떤 문제가 되느냐? 거기 설탕 못 다녀요. 아시죠?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은요. 저렇게 임야나 밭을 갖다 계단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시면 라인강 변에 보면 포도밭을 보이시죠? 네? 직렬로, 세로열로 등구선 방향이 아니라 그 수직 방향 배열로 포도밭 만드는 거 해놨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경사가 어느 정도 센 데도 있죠. 경사 35도까지는요. 그쪽 이태리 쪽이나 유럽 쪽에 쓰는 틀도 있죠.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농법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임야라면은 해발 고도의 차이에서도 느꼈죠. 내 땅이 남향이냐, 이쪽은 남향이고 이쪽은 북향이야. 거기에 또 차이가 있겠죠. 거기에서 꽃을 갖다가 따다가 계속해서 인공수분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한 필지에서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장목반을 만드셔라라고 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동네 부여에서도 읍내하고 여기하고 저쪽 외산 쪽하고 온도차가 확 납니다. 몇 도 차이 나요? 그죠? 그러면 꽃피는 시기가 달라요. 그럼 내 나무들이 안 피셔서 근데 수컷이었어. 그래? 그럼 장목반 야 니네 집이 수컷 좀 있냐? 가가지고 막 따와야죠. 따와가지고 인구수분 해야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호두밭에 어떤 품종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그걸 좀 관찰해두고 연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인구수분 끝났습니다. 저장 온도 몇 도? 5도. 네, 5도 이하. 근데 영하? 영상. 2도 이상 5도 이하입니다. 그리고 통기될 수 있게끔 구멍 뚫려 있어라. 그럼 유리병에 넣어놓고 혹시 꽃가루 받아서 유리병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뚜껑 잠그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왜? 거기도 살아있기 때문에. 딱따구리가 이따구리 나올 텐데요. 딱따구리 지금 사실은 청설모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청설모는 전면합니다. 근데 조류는 좀 생각을 해야 해요. 조류. 딱따구리, 까치 뭐 이런 애들이죠. 까마귀. 근데 얘들이 가만히 잘 보시면요. 얘네들이 1년에 며칠 호두밭에 오는지 아세요? 1년에 며칠? 거의 365일. 걔는 지나가는 애고요. 걔는 지나가는 애고 1년에 딱 2주도 잘 안 옵니다. 한 열흘이에요. 열흘.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제가 어떤 대답에 얘기 나눴어요. 호두의 배아가 차는 것은 수확 전 불과 23일에서 25일이라고 했죠. 그 이제는 속살이 없어. 그게 안 오지. 그걸 알아요, 걔들이요? 다 알죠. 걔들이 더 똑똑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이고, 걔들이 이거 감나무 제일 맛있는 걔들이 다 먹어. 원래 여러분들 농작물들 있잖아요. 원래 농작물은요. 짐승이나 벌레들이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걸 사람이 얻어 먹었던 겁니다.
맞죠? 걔네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은 불과 딱 길어야 보름이고 열흘 정도입니다. 열흘.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재래식 쥐더 아시죠? 스프링을 딱 해놓고 딱 닫히는 거. 쥐덫을 갖다가 포도나무가 빡 위 아래에서 딱 박아놓으세요. 그리고 작년치 호두 가장 잘 익은 거 걔를 저 냉장실에 잘 보관했다가 걔를 딱 붙여놓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걔를 딱 건드리죠. 딱 건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딱딱 정확하게 걸리죠. 뭐가 딱 걸립니다. 그런데 노하우는 지금부터예요. 걔네를 100% 다 제거하면 안 됩니다. 아 여러분이 그거 갖다가 뭐 음식점을 살 거 아니면은 100% 다 제거하면 안 되고 50%만 제거합니다. 50%는 남겨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한강가에 여러분이 딱 조깅을 해. 저기 뭐 어떤 아저씨가 딱 뛰어와요. 여러분 겁 안 나죠? 응? 근데 딱 내가 조깅을 하고 있어. 근데 이 풀속에 미끄러운 아가씨 다리가 쫙 펴서 엎어져 있어. 겁나요 안 나요? 움직이지 않아. 놀래죠? 왜? 나도 그 꼬라지 될까봐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습성입니다. 새들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해요. 그게 육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냄새가 뭔지 아세요? 시체 썩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예요. 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람 썩는 냄새일까요? 새 썩는 냄새일까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이거는 생물학 제재에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막 무슨 뭐 박쥐다방이니 뭐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걔네들 생물학적 제재에서 곤충을 포집해가지고 포집을 해서 걔네들 그냥 썩구야 해요. 거기에 매달고 맨날 청소해주면 안 돼. 그거 갖다가 막 야 단무이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썩게 합니다. 물 좀 뿌려가면서 썩혀줘야 해요. 그 썩는 냄새를 그 종류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 형태와 향기를. 그러면은 모가지 딱 걸리니까 딱따구리가 거기서 썩어가고 있어. 새들은 오다가 휘 도망가죠. 이해되세요? 그것이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럼 청설모도 같은 방식으로 있어요? 청설모는요 변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산에 가면 산토끼 보여요? 산토끼 봐요? 굉장히 많아요. 산토끼 옛날에 거의 없어요. 옛날에 그래요? 야 그 동네 좋은 동네네. 저희 고향에 가지고 송간 그 네. 예비군 훈련장 있죠. 예. 거기 굉장히 많아요. 그 동네가 고양이가 없나? 고양이 하나도 많더라고요. 자,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청설모가 거의 전멸이 되고 있는데 토끼굴은 고양이가 다 겨들어갑니다. 토끼굴은 고양이가 다 겨들어서 애미 토끼는 못 잡아도 새끼는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전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토끼가 먹을 게 없으니까 고양이들이요 청설모 날아다니는 애미는 못 잡아요. 새끼니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청설모가 지금 갑자기 확 몇 년 사이에 확 줄어들고 있어요. 고양이들을 잡아먹는 상위 포식자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청설모는 전멸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청설모가 걱정되시면요 청설모도요 걔네는 똑똑한 애들이에요. 아까 며칠 동안 온다고요? 보름도 안 와요. 불과 일주일에서 열흘입니다. 근데 원래는요 여러분들 볼 때 청설모가 참 얄밉죠. 사실은요 청설모와 호두나무는 공생관계였어요. 호두가 어떻게 저쪽으로 전이 됩니까? 그 무거운 게 누군가 물어다가 묻어줘야죠. 그래서 청설모가 호두를 제일 잘 익는 걸 골라요. 한 번 청설모가 오면 한 번에 몇 개 가져가요? 한쪽 꿀태기에 하나, 이쪽 꿀태기에 하나, 입으로 하나 물고 이쪽 겨드랑이에 하나. 진짜요? 네, 정확하게 5개입니다. 딱 오면 5개 가져가요. 그걸 갖다가
땅에다가 겨울에 먹어야지 하고서 막 묻어요. 막 하고서 딱 묻어요. 약 5 내지 10cm 파가지고 딱 묻어요. 그러고 나서 찾아 먹는 게 몇 프로? 하나도 없어. 15%예요. 15%. 나머지 85%는 어떻게 됐어요? 파종이죠. 파종을 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서 호두나무 청설문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동력 번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놈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놈이 얄밉지. 저놈 5개가 저래 하면서. 그죠? 그거의 차이인데, 자,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인위적인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호두밭에다가요, 옆에 시냇물 흐르고 그러면 안 되고, 호두밭에다가 고무다라를 갖다 놓으세요. 고무다라. 약간 높은 거. 고무다라를 갖다 놓고서 거기다가 물을 좀 채워놔요. 그냥 놔도 빗물이 오면 타지지만 채워놔요. 그러면은 청설모가 있죠. 걔들 열심히 막 돌아다니다가 지도 힘들잖아. 목도 타잖아. 그럼 물 먹으려고요. 펄딱 떼서 딱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갈 때는요. 뒷다리가 땅에 닿잖아요. 잘 들어가요. 그런데 딱 들어간 순간 물 먹고 나서는 나오려고 하니까 뒷다리가 안 나네. 어떻게 해요? 막 계속 긁다가 돌아가십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때 다 던져가지고 호두나무한테 다시 환원해 주시면 돼요. 쉽죠? 참 쉽죠? 자, 다음에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식물을 키우면서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 되죠. 그런데 단순한 탄수화물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 보시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만 보셔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임업진흥원이나 산림청에서는 호두나무를 10m로 심으라, 10m로 심으라 왜 그렇습니까? 산림청에서는 해가 하루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떠서 지고 하루는 남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지나요? 안 그러죠? 해가 뜨는 쪽은 똑같잖아요.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면은 해 뜰 때는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해가 질 때도 길어지죠. 해가 중천에 왔을 때는 그림자가 작잖아요. 조사각이 훨씬 크니까, 그죠? 동쪽과 서쪽은 거리를 좀 더 띄워야겠죠. 그림자가 기니까. 남과 북쪽으로는 더 가까워도 상관없죠. 이거는 호두나무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 나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고추 농사를 짓든 배추 농사를 짓든요. 여러분 고랑 따는 방향이 가능하면 남북 방향으로 쭉 따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햇빛의 활용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호두나무는요, 열간의 거리와 주간의 거리를 갖다가 열간 방향은 남북으로 맞추는 게 가장 좋고 열간 거리와 주간 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 해는 벽이 있으니까. 그 해를 내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우스를 짓더라도 이게 실제 공사 하우스 짓는데 뭐 저섬이 그쪽 가면요 막 층거려진다고 막 하는 사람 양반들 있잖아요. 보면은 하우스가 다 동서 방향이나 막 삐딱삐딱합니다. 그런 데에는 하우스가 띵그러하잖아요. 남쪽 방향은 어때요? 햇빛 다 받겠죠. 북쪽은 어때요? 반사돼서 더 덜 받아, 그죠? 그러니까 층거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우스도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거는 단무지를 심든 뭘 하시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농사짓는 햇빛을 활용하는 것은 광합성을 활용하는 것은 택시성 남북으로 하십시오. 이해되시죠?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자꾸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쪽에 어떤 방식을 갖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중국은요, 알아두세요. 중국은 토지가 공개념입니다. 모든 토지는 국가의 땅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개인들이 살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토지 사업 개념이고 토지 공개념이에요. 중국에서는요, 사실은 집약 밀식 재배 이걸 잘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나무 심으려면 땅을 다 내가 매입해야 하고 뭐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임대료만 댕겨요. 임대료만. 그 사람들은 땅을 매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세 얼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집약 밀식 재배 할 필요가 없어요. 인건비 들어가지고 막 수경 만들고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거보다 오히려 인건비가 거기가 싸도 그거 안 하고 평수 들면 땅세가 더 싸다는 얘기예요. 땅을 더 얻어가지고 막 꽂아놓고서 방치해놓고 방임, 도방 재배하는 것이 더
농업 경영에 효율적인 거예요. 이게 되죠. 대신 그게 그 사람도 농민으로서 농업 경영에 유리하지만 또 하나의 그게 자기네들이 단점이라고 알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어떻게 되니까 떨어지죠. 이게 바로 틈새예요. 여기를 우리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땅이 넓다 보니까 농업 경영에서 땅 평수 넓이가 훨씬 나.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죠? 땅값 진짜 임대하게 싸요. 똥값이에요, 똥값. 제가 독일에다가 제가 유럽 쪽에다가 있죠. 제가 호두밭을 만들려고 독일에서 가서 알아봤어요. 1헥타르에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알아보는데 24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밭이에요, 밭. 완전히 다 정리돼 있는데 지금까지 농사 짓고 있는데 24만 원 1헥타르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죠? 네. 1헥타르인데 독일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땅 임대하는 게 훨씬 더 싸고 더 넓은 게 효율적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품질, 질량 인식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거꾸로 품질성이 떨어져,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 틈새가 우리가 악조건 속에서 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갈 길은 바로 거기에 고품질화에 있다. 그 고품질화 생산에서 훨씬 나은 호주를 생산하면은 1%의 절대 변동이 없는 1%의 시장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핵심적으로 딱 얘기하면 내년 봄에 심으시죠. 웃기지 마시고 1년 더 참고 매 후년 봄에 심어도 땅을 잘 만들어라. 핵심은 그겁니다. 자, 이거 뻔한 얘기 인터넷에서 보시면 됩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자, 이것만 찍어줄게요. 자연 방임, 개심형, Y자 수형, 주간형, 배수형, 사냥관점, 원주형. 이게 수형의 변화됐던 순서입니다. 처음엔 자연 방임은 그냥 났었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수형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개심형이 뭐냐? 여러분들 자꾸 막 개심형이었다고 나무는 개심형이 최고야 막 얘기하는데요. 그럼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 무진자 공부하고 무진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개심형으로 해서 사과가 농사가 잘 됐으면 사과밭이 전부 다 개심형으로 가야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나리사지에서 회장 방청에서 지금 원주형까지 가는 데는요. 그게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질이나 뭐가 낮기 때문에. 개심형이 뭡니까, 개심형?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이게 호두나무예요. 이제 20년 차 된 호두나무예요. 제가 사진 찍어왔던 것은 16년 차에 찍어온 겁니다. 16년 차에. 실령 호두나무인데요. 여기 호두를 보면 하나, 둘, 세 개 있네요. 그죠? 안에 텅 비었어. 즉, 여러분들 감나무, 호두나무 이런 나무는 새 눈에서 바라면서 거기서 열매가 맺습니다. 작년에는 막 여기서 열렸어. 그 다음에는 또 밖에서 열리고 그 다음 그렇게 열리잖아요. 세 눈에서 나니까 점점 수간이 커지면서 밖에서 테두리에서는 열리고 안에는 텅 빈 불용 면적이 되죠. 그죠? 쓸모없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 두 번째는 여기 열려. 세 번째는 여기 열려. 네 번째는 여기 열려. 그래서 하얀 그 부분은 불용 면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좀 전에 봤던 사진에 호두나무인데요. 겉에는 호두 잔뜩 열렸어요. 전국에 어디에서 호두 농사 내가 제일 해줘요. 저도 전국에 호두가 다 가봤거든요. 좀 전에 그 사진 농사 지시는 분이요. 1등입니다. 1등. 가장 농사를 잘 지시는 분인데 그래도 안에는 겼지 않습니까? 그게 특성이에요. 왜? 새 눈에서 바다에서 새 순에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감나무 막 꺾어주잖아요. 감나무 감만 따라요? 아니죠. 감 꺾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개심형이 뭐냐? 그러니까 이 텅 빈 공간에 열매가 안 맺다 보니까는 이 불용 면적을 줄여버리자 하니까 이렇게 자꾸 뾰족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쓸모없는 면적을 줄여버리자. 주어진 넓이는 똑같아. 그런데 표면적의 양은 2배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무가 가늘고 뾰족하게 됩니다. 사과나무의 변천사를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개심형이 뭐냐? 야, 이 안쪽엔 열매가 안 열려. 어떻게 해? 빛이 들어가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간을 뚝 잘라버린 겁니다. 주간을. 빛구멍, 라이트 홀이라고 하죠. 빛구멍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햇빛이 이렇게 쓱 들어가더라. 거기서 안쪽에도 열매가 맺더라. 이게 개심형일 뿐이에요.
근데 개심형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요 표면적의 양이 이렇게 뾰족하게 키운 거 보네. 따져보니까 더 손실이 났잖아요. 손실이 났죠? 이 연두색의 면적이 여기 2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서 사과 농사 짓는 양반들이 처음에는 나리타식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자꾸 하다가 요 공간도 아까워. 해서 어떻게 해요? 더 붙였어. 이제 막 원투형이 된 거야. 왜 사과밭이 옛날에 다 이렇게 했던 것이 점점 좁아지고 가늘고 길어지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키우려고 하는 이 호두나무도 별명이 외성호두래요. 외성호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 방식으로 사과나무, 호두나무를 이 나무는 호두나무 그간에 키웠던 양반들한테 쫓아가서 배우지 말고 사과농사 짓던 양반들한테 가서 배우셔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2배, 여기는 2배가 됐고 여기는 3배가 됐네. 이해되죠? 자, 개심용을 하니까 요 하얀 데가 틈새가 비었어. 아깝다. 그러니까는 안 되었다. 그럼 Y자 수용을 하자. Y자니까 표면이 여기 하얀 데 틈새 비는 데가 채워졌죠. 네? 햇빛에 양하였다가 주어진 햇빛을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평면이야. 알고 보니 평면인데 이렇게 입체로 하다 보니까는 훨씬 표면적이 넓어지더라. 그래서 가늘고 길어지는 겁니다. 즉 표면적인 양은요, 이 수박 껍데기의 표면적보다 이 좁쌀 껍데기들이 표면적이 훨씬 많은 게 당연한 거죠. 작게 많이 심는 것이 훨씬 더 생산량이 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이 가늘고 길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생산량뿐만이 아니에요. 노동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목이 주공 관계의 존재와 부존재죠. 1등 주군이 누구냐? 신하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무도요, 자기 위치가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얘와 얘가 1등이 둘이에요. 5대5의 비율로 하지 않습니까? 지가 1등 먹으려고, 이놈도 1등 먹으려고 영양생장으로 치우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과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애써서 인건비 들여가지고, 무게추 달아가지고 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리코어의 법칙이라고 하죠. 처지게 하니까 얘가 영양생장 하려던 놈이 생식생장으로 전환돼서 열매가 커지고 다 지더라 이겁니다. 근데 얘가 똑같이 됐으면 얘도 1등 가려고 얘도 1등 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라내야 할 면이 많아지죠. 이거 하고요. 여러분들 Y자 수형으로 딱 해놓으면 요게 1등 잡아놓잖아요. 1등 잡아놓고 1등 얘는 1등이잖아요. 나머지 신화라서 얘는 생식생장이 다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매에 맞는 데로 간다. 근데 이렇게 Y자 수형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와 얘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굵기가 5대5죠. 여러분들 열매를 생산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간과 결과지, 이쪽에는 7대3 내지 8대2, 요즘 9대1까지 이하로 확 떨궈야 해요. 굵기 자체에서. 그래야만이 얘네는 영양생장 시작 결과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5대5야. 그러니까 1등 먹으려고 서로 양분을 어디에다가 치우치느냐? 기생장에다 치우친다는 얘기입니다. 기생장. 열매 키우는 데서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열매는 작아지면서 기생장이 많이 치우쳤으니까 나중에 전지전정할 게 많아지죠. 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Y자에서 얘는 1등 하나만 잘 적으면 돼. 얘는 어차피 얘는 두 장씩 안 나와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잘 잡아줘야 돼요. 여기 중간에 자주 나오죠. 예? 이거 Y자세는 2개로 여기 중간에 요 사이에 튀어나오는 게 20개 있다고 합시다. 20개. 그럼 20대 1입니다. 노동력이. Y자로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40이 됐죠. 그죠? 여러분이 3주간 개시명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노동력이 60대 1이 됐죠. 재수 없이 여러분이 3주간 개시명도 아니고 4주간 개시명을 했다고 했어요. 예? 노동력이 80대 1이에요. 인건비가, 생산 원가가 중간 하나의 기비에 20개만 나온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수용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야, 개심형을 왜 개심형을 우리가 만들게 되었었고, Y자 수형을 왜 만들게 되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나리타식 하다가 원주형으로 점점 가는 이유가 무언지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수형을 선택하는 게 쉽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개심형으로 만들어요. 아, 지갑에 매실라면 다 썼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하는 방식이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나무 하나 심었죠? 일단 뚝 잘라주자 한번. 네? 정단을 해주죠. 그 다음에 하나가 제일 세게 나와. 2개 나와. 3개 나와. 나머지 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탄천 아저씨. 탄천 아저씨 이 나무 2년 차죠 이제. 다음에 전체는 어떻게 하나? 지금 가운데 거만 자르고. 가운데 거 쫙 올린다. 아 자른다 이거. 요것만 자른다. 네. 요것만 딱 자른다. 네. 완전히 제거예요, 잘라요. 잘라내요. 아예 참 여기 여러분 전지와 전정의 차이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전지와 전정이 뭐예요? 전지는요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전지는 일부분만 자르는 겁니다. 일부분만. 그리고 일부분이 남아있죠. 이게 전지입니다. 전정은 뭐예요? 완전히 기부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정리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전지전정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한쪽에 가지가 너무 많아. 얘네를 엉키고 설키고 해요. 복잡해. 얘네는 전정을 해내겠죠. 기부해서 제거해서. 근데 얘는 쓸 건데 너무 길어졌어. 요만큼만 잘랐어. 이건 전지죠. 네? 자, 얘를 전지할 겁니까? 전정할 겁니까? 정리했습니다. 그럼 얘는 Y자형으로 가네 이제. 예. 그죠? 여기 사모님 뒤통수 좀. 저번에 빨리 한 때려줘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잘하네, 잡았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달아 나왔잖아요. 다음 해 봄에 막 나가죠. 이때 아예 농사도 안 짓는 초보자들 있죠. 처음 시골서 내려오신 비농지축 하신 양반들은 어떻게 하느냐? 에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주고, 이거 싹 쳐버립니다. 네. 네. 이게 맞죠? 네. 다 이렇게 쳤잖아요. 이쁘게. 두 개. 어? 이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하나, 또 이렇게 막 3개가 나오죠. 여기 이제 9개가 나왔죠. 이렇게. 또 잘라. 또 자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죠. 얘네들이 뭐 하고 있어요? 네? 서로 일동하려고 싸우고 있잖아요. 노동력이 어떻게 차이 났어? 처음엔 3이죠. 3에 삼성으로 9, 그다음에 27. 노동력이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열매는 처음에 3명 싸우다가 나머지 9명 싸우다가 나머지는 27명 싸우고 있어. 열매는 안 열려요. 생산이 줍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안 보여. 예, 지금 잠시만요. 보십니까? 이렇게 있죠. 1등은 냅둡니다. 2등과 3등만 기부해서 완전 제거합니다. 전정. 그러니까 도끼 경험이 됐죠.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또 달았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올라가죠.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얘는 조금 더 컸겠죠. 좀 더 크고 분지도 좀 시켰겠죠. 이때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또 나와요. 제거해요. 그리고 얘 또 제거해. 전경을 해요? 전정을 합니다. 밑에만 그래서 도끼 경험이 점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반응하고 있죠. 지금. 밑에 건 그냥 맞죠? 좋은 지적이에요. 아주 좋은 지적. 나무는요. 식물은 정부 대성이 있어요. 정단부가 훨씬 더 잘 자란다. 정단부가 위. 자, 아래 위로는 위죠.
옆에서 나거든. 옆이죠. 끄트머리가 훨씬 더 세게 잘 자란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나한테 자, 여기서 얘기합니다. 밑에 것을 여기서 줄여주지 않고 밑에 것을 굵기를 갖다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굵기의 비율을 이제 방임을 좀 해줘야 합니다. 방임을 해주고 나중에 좀 잘라주는 거예요. 나중에.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굵기가 가늘어 미세한 가지예요. 그래서 위에서 쭉 빨아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고사에서 손절돼버리죠. 지가 스스로 빨아주고 있잖아요. 즉 나무는 전부 세상에서 끝단과 높은 데가 세게 나가고 안쪽과 아래쪽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안쪽과 아래쪽에 있는 가지는 좀 방임해놔라. 길게 나가게 좀 세력이 세지게. 이게 네. 처음에 나온 나무를 그러면 아니면 그 밑에 거나 아니죠. 그 밑에의 아랫단 측단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예. 저 위에 아니에요. 그 다음 것도 또 방임해야 해요. 그 다음 것도 방임. 그 다음 것도 많이 그렇죠. 방임과 전지전정은 수용 잡는 것은 빨리 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몇 년까지 많이 그건 몇 년이 아니라 본인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주간과 이 나무의 비율적으로 봤을 때 수세의 등분이 맞아질 때 아까 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나올 건데요. 굵기가 7대3 내지 8대2 이하로 떨어질 때 그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만들어 가는 것이 수형의 성형을 하는 성형 과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무가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얘네들 겹쳐졌잖아요. 햇빛이 잘 안 들어가. 해가 이렇게 있는데 햇빛이 잘 안 들어가. 그때도 다시 천천히 요놈 제거하고 아 요놈 방향 좋네. 요놈 남겨놓고 요놈 결과지 잘 만들어놨겠죠. 그래서 중간에 필요 없는 것은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즘은 아예 이것도 예전에 골격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갔는데요. 요즘은 사과나무가 40cm가 붙는다고 했죠. 응? 점점 더 붙어졌다고 했죠. 이놈은 이거는요 골격지고 지랄이가 없는 겁니다. 얘는 뭐냐면은 주간 자체가 골격지예요. 주간 자체가 골격지고 바로 여기서 결과지 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느려요? 아, 조금 있다가 나올 건데 이거 못할게요. 그래서 요 바로 주간을 만들고 여기다가 결과지 분지를 빨빨리 시켜서 결과지 단을 만들어 넣어야 도깨비 방지 아니면 몇 퍽퍽하게 차겠죠. 이 수영을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수영을 가라. 하천에 그 순덕밭이 아직 잘 해요? 아 저래요? 예. 뭐라든지 오래됐네요. 이쪽으로 이사 갔잖아. 장터 쪽으로. 네, 다른 집으로 바뀌었어요. 다리 쪽으로 바뀌었어요? 네? 엄마한테 다시 친척이에요? 네? 친척이에요? 그 집이요? 네. 멀리 따지면 친척이죠. 아 그래요? 멀리 따지면 친척이죠. 거기 저 송간에 송간초등학교 앞에 아까 학고방 식당 저기 거기 네. 그 형제잖아. 그 사장하고 형제지가. 아 그래요? 네, 자매지간이에요. 머리 잘하는데. 자, 뭐 이러려 하고요. 하여튼 점점 여러분들은 이게 별명이 외상호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밭에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코스밭 가서 절대 배우지 말아요. 사과밭 가서 사과밭을 보면서 사과 형태의 과원을 조성해라. 그리고 뭐 이건 예전에 그 나리사신한테 뭐 1층 2층 배열 방식이고요. 근데 요즘 그거보다 더 틀려졌죠. 자, 여러분들이 또 묻는 게 있어. 저한테 맨날 묻는 거예요. 몇 주 들어가요? 라고 했죠. 얼마나 높이 키우느냐. 그건 니네들 마음이에요. 니네들 마음. 어?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사다리 올라가서 할 거예요. 나 이것도 싫어요. 아, 나 허리 휘니까 나 그냥 앉아서 하려. 이렇게 하고 말려. 이거의 차이예요. 자, 아까 만실성 호두나무 25m까지 큰다고 했죠. 자, 억제 합시다. 15m 컸어. 근데 중앙은 10m래. 근데 이 나무는 3m 크기도 힘들다고 했죠. 촉진제해가지고 3m 키웠어. 이 비율대로 하면요. 2m, 나무와 나무 사이 2m만 해도요. 같은 비율이잖아요. 그죠? 즉, 내가 나무를 몇 m까지 키울 거야.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주수
띄우는 거리 이게 나오죠. 그리고 나는 몇 평 심을 거야. 내 기계가 몇 마리짜리야. 폭이 얼마짜리야. 이게 나와야 들어간 주수가 나오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감 방향을 아까 얘기해서 쫙쫙쫙쫙 남북으로 정확하게 잘 맞추라고 했고요. 자, 해는 그래도 남북 열감 쫙 맞추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나무한테 절대로 지장을 받지 않아요. 왜? 해는 여러분들이 식물이 자랄 때 있죠. 바라해는 딱 열을 맺을 때까지는 동쪽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북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 때는 정확하게 23.5도에서 뜬대요.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이 재봉사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나무한테 그늘 짓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무한테서 그늘 짓는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그래요. 이거 다 얘기한 것이고요. 하우스 얘기해줬죠. 이건 우리 지역 빵벌이라는 하우스 단지예요. 근데 여기 남북을 정확히 봐줘요. 여기는 층거리가 없습니다. 네? 해가 떠서 이쪽으로 지니까 층거리 자체가 없어. 그런데 그 저성리 쪽 저쪽으로 가면 전부 다 동서방향이죠. 네? 그래서 거기가 층거리가 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상추를 심든 고추를 심든 뭘 하시든 얕은 거랑 감자를 심든이죠. 대리석 고랑을 남북으로 따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리고 여러분 땅이 남향이냐 북향이냐에 따라서도 주관 결과가 바뀌겠죠. 남향 같으면은 당연히 더 당겨도 돼요. 근데 북향이면은 조금 더 띄워야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내가 땅을 매입을 하는데 산이 있어. 남향, 북향. 완만해? 어디가 더 좋을까요? 네? 이게 한번 농사 안 지네. 아직 안 지시죠? 네. 네. 북향이 좋다고. 북향이 낫습니다. 네? 북향이 낫습니다. 왜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남향은 해가 너무 잘 들죠? 그래가지고 토양의 수분 용탁이 너무 용이해요. 근데 완만한 북향은요, 햇빛에 조사각이 빗나가잖아요. 그늘이 들잖아요. 그래서 토양의 수분 보습이 잘 됩니다. 가장 좋은 방향은요, 북동향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과수, 나무 농사 중에. 북동향. 예. 왜? 모든 농사에서 아침 햇살이 가장 좋아요. 아침 햇살이 빨리 드는데, 그리고 수분 용탈이 잘 안 되는죠. 그 북동향이 가장 좋습니다. 제일 징그러운 땅이 어디냐? 남서향입니다. 남서향. 여러분들 향이 남서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좀 대단하겠네 라고 생각하실게요. 왜? 오전보다 오후가 더 햇살이 세죠? 네. 수분 용탈이 더 세요. 남서향이니까 해가 거기가 있을 때야. 그죠? 수분 용탈이 금방 가물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태풍이 왔을 때 남북향으로 바람이 맞췄을 때가 위험합니까? 아니면 동서향이 위험한가요? 동서죠, 동서. 동서 회전일 때 그때 바람이 세죠. 그런데 서향에서는 바람도 세. 태풍이 많아요. 그리고 겨울에 우리나라는 한겨울에 바람이 어디서 불어요? 한냉하고 건조한 북서풍이 분다고 하죠. 그죠? 서향 바람을 맞습니다. 서향 바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야에서 그런 데서 서향, 남서향이 가장 힘들고 동북향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해되시죠? 거기 이제 보습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여기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아직 땅을 갖다가 부모님이 물려받지 못하고 내가 벌어서 이제 같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임야와 전답을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군청이나 저기 가서 그 공부상에 있는 그 지목이 임야냐 전답이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은요. 실제 농사 짓다 보면은 이거 트랙터 들어가? 트랙터 못 들어가. 이게 구분입니다. 즉 기계화 작업을 할 수 있어? 없어. 아무리 임야로 돼 있어도 기계가 가서 특별 작업 다 해. 그건 봐줘요, 봐. 그죠?
근데 아무리 지목이 밭으로 돼 있어도 트랙터 못 들어가. 다 몸뚱이 삽질해야 돼. 그건 산이에요. 맞죠? 농사꾼한테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농장을 개발해서 관리를 하는데 기계화 농법을 쓸 것이냐, 그죠? 기계화를 못하면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체할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자, 우리 이제 부여나 청양, 공주 쪽에는 밤나무밭이 무진장 징그럽게 많습니다. 전국에 52%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그 밤나무 가세요. 장사 센 듯 많거든요. 이게 우리 이제 밤나무밭인데 지금 뭐 깔았어요? 아니에요. 이게 부직포 아니라 풀나지 말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요. 이게 수확망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갔다가 밤 떨어질 때쯤에 쫙 펴놓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밤이 때깔같이 불러떨어져야 저 밑에까지 내려오겠죠. 밤도 불러오는데.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지금 경사도 있는 땅이 여러분이 물려받았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샀어. 그러면은 야 이거 기계화를 못하면은 트랙터 못 들어가. 그러면은 수확이라도 자동화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등고서 배열이 아니라 수직 배열을 딱 잡아놓고 나중에 수확만 딱 펴놓으면 밤 이런 것도 삐죽이도 나 불러 떨어지는데 호두 있잖아요. 꼴풍 불러 내려오듯이요. 자 그쳐서 다 밑에까지 몇백 메트로 다 들어옵니다. 그죠? 이것도 하나의 자동화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화가 되지 않는 경사도라고 하면은 수학의 자동화, 그것으로 해서 수직 배열을 오히려 연구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할게요. 유튜브에도 나와있고 저희 사회적에도 자꾸 그러는데 호두밭에 고사리 심지 마세요. 호두밭에 고사리 심으면 여러분들 작살납니다. 키우시려고 했죠? 네? 어디? 사고. 여기서 딱 정확하게 차몰고 10분 거리에요. 9만 평의 땅에 6만 평을 호두하고 고사리를 심으신 양반이 있어요. 고령 사람인데 그에 와서 심었어요. 실패했습니다. 꼭 고사리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사리는 잘 됐죠. 근데 그 사람은 호두밭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고사리가요. 고사리 꺾을 때 있죠. 여기 부여바닥에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못 꺾어요. 사람 어디서 왜? 사람 어디? 원가가 안 나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고사리가 한번 크면 몇 미터 크는지 아세요? 2만 평, 그러니까 2m까지 합니다. 그죠? 저 신성리 갈대밭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사리밭에는 파고 들고 가지도 못해요. 거기에 무슨 전지전정이고 약을 쳐, 호두나무에. 말도 안 되죠? 근본적으로 또 토양 성분이 틀립니다. 수용하는 토양 성분이 틀려요. 고사리가 여기 고추밭에서 나는 거 봤어요? 고추밭에 고사리 안 나죠? 저기 어머니 산소 계신데 거기에 거름기 없는 땅에서 나죠? 고사리는요 거름기가 아주 작은 데서 나옵니다. 거름기가 많은 데서는요 고사리가 자라지 못해요. 근데 아까 호두나무 이거 주시성 호두나무 어떻게 한다고요? 거름을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즉 고사리와 호두나무는 만실성 호두 억제 재배하는 나무 있죠. 응? 억제 재배하는 아주 척박한 땅에서 키워야 하는 걔네들하고 만든 것이지. 조시성 호두나무 쓰시고 여러분 고사리 심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조시성 호두나무가 보이지도 않고 그거 돌보러 다녀보지도 못하고 약도 못 치고 헤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시성 호두나무하고 고사리는 절대로 안 먹는다. 그럼 뭐 심어? 맹류나 두류나 한약재 같은 거 이런 건 좋습니다. 맹류가 뭐예요? 호밀이나 뭐 이제 맹류, 보리 맥자 써가지고 맹류, 홍주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생초 재배법, 푸른 같은 여기 아까 누가 제초제머리 여쭤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상당히 사과 뭐 오래 지시고 하신 분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지역에 나름대로 선생님들이라고 계신 분들 있죠. 유명하신 분들. 그분들 가보면 풀막 쫙 잔뜩 잘하고 있고 그러죠. 농사 못 짓고 처음 짓는 사람들이요. 거의 빗자루질 하고 다녀요. 빗자루질. 그러니까
아 진짜로 그런 분이 계셔서 호수나무 심어놓고요. 그 플라기 거 보기 싫다고 매일 아들하고 사모님하고 빗자지라고 했어요. 저 경남 거창에서. 근데 그게 바보지. 실질적으로는 생초를 재배를 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특히 이 호두나무는 여러분들 80년에서 100년이라고 다 극초 장기소라고 했죠. 토양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한 작기 농사 짓는 게 아니라 1년 농사 짓고 되짓는 거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과나무도 훨씬 수명이 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캐내고 다시 그걸 갖다 듣지 않으려면 계속 풀을 좀 키우면서 그걸 갖다가 지렁이가 먹어서 땅속에다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렁이가 땅속의 깊이가 얼마까지 들어가는지 아세요? 약 2m 50까지 들어갑니다. 지렁이가. 표토층에서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서 땅속에서 분변토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2m 50 신경하기 힘들죠? 쟁기빨 거기까지 안 들어갔잖아요. 생초 재배를 하시면서 풀 재배를 하시면서 풀을 같이 이용하고 운용하셔야 하는 거예요. 풀을 켜주고 풀이 있으면 여러분들 풀도 하나의 관수 시설이에요. 풀도 하나의 관수 시설입니다. 왜? 저녁 때 공기 중에서 이슬을 잡죠. 이슬 며칠 있잖아요. 새벽에 가보면 이슬 잡아서 그게 똥똥 물방울 맺혀서 어디로 갔어요? 땅속으로 가죠. 보습이 됩니다. 그리고서 한여름에 땅이 해 딱 직접 받으면 어떻게 돼요? 호시짝 말라버릴 텐데 풀이 싹 있으면 어때요? 그늘져 있죠? 수분 보습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풀을 좀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풀을 갖다가 그러면은 거름인 거 풀이 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 풀은 내년에는 걸으면 안 돼요? 지금은 좀 빨아먹지만 내년에 걸으면 안 돼요? 그 풀이 내년도 살아있어? 아니죠? 그게 계속 파손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스팔트가 뜨거워요? 운동장이 뜨거워요? 운동장이 뜨겁습니까? 잔디밭이 뜨겁습니까? 그렇죠? 자, 풀이 없이 운동장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식물체의 뿌리는요. 식물체의 뿌리, 모든 식물체예요. 영하도 아닙니다. 영상 6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모든 작용을 멈춥니다. 급수 작용도 멈추고 모든 작용을 멈춰요. 생장 작용도 멈추고. 영상 13도 이하로 떨어지면 생장 작용도 멈춰요. 저온일 때만 그러느냐? 영상 30도, 35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때도 생장 작용을 멈춥니다. 생장 작용을 멈춰요. 저온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온에서도 피해를 온다는 얘기예요. 즉 식물체는 얘도 살아있는 애고요. 식물체도 다 대화, 말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 뿐이에요.